1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탄핵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만 사실 종합적으로 지금과 같이 비상계엄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정말 OECD 국가 그리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내용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참 좀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고요. 그만큼 정치인분들을 섭외하기가 또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는 특히 여러분이 모르는 전화번호 오셨을 때 전화 잘 안 받는데 안 받으시는데 요 기간만은 좀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고요. 6,000번대일 수 있고 2,000번대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전화 꼭 받으셔서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청취 조사 기간 동안에는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의원님 인터뷰는 저희가 좀 이따 전해드리고요. 대신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아나운서죠. 김영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정면 브리핑으로 발음도 안 나네요. 2부 꾸며질 텐데요.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가 부랴부랴 왔습니다. 야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데 네. 박수는 못 쳐주겠고 아유 수고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제가 원래 들어오기 전에 꽃단장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시간도 없어서 이거를 들고 들어왔다라는 거 제가 사람이 자랑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나는 이 꽃단장을 하나하나 다 이렇다 이런 거. 야 정말 안 해도 멋있으시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살면서 계속 배워요. 네. 근데 김용민 아나운서 또 배웠어요. 네. 와. 근데 지금 눈 와요? 모르겠는데요. 좀 아까 눈 왔었는데. 네. 이게 회사 안에만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 옛날엔 말이에요. 이거 안 쳤거든. 네네네. 그럼 밖에 보였어요. 이렇게 보면서 맞아요. 눈이 오네요. 예뻤는데. 막 이랬는데 네. 이거 다 치고 나니까 이게 근데 요새 이게 방송마다 이거 커튼 치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근데 저희가 최초 아닐까요? 아니요. 요새 최초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거 처음 칠 때만 해도 되게 특이하다 그랬었거든요. 저도 지금도 특이하게 생각해요. 근데 많이들 치더라고요. 요즘. 요새는 많이 치더라고요. 네. 예. 자, 이제 오래간만에 오늘 뉴스 할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오늘 법원에 출석했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 지금 법원이 원래 동계 휴정기였기 때문에 재판들이 좀 중단이 돼 있었는데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굵직한 재판들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오늘 오전부터 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또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그리고 혐의가 좀 여러 개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한 재판을 재개했는데요. 이게 지난달 20일 이후에 3주 만에 재개가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에 법원 청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기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현 시국이 장기화하면 재판 출석 어려워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이런 관련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는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혐의를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요. 그리고 성남FC 관련 의혹은 이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의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요거 네. 항소심도 시작해야죠. 맞습니다. 지금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이제 오는 1월 13일에 시작이 되는데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었죠.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사실 이런 형이 확정이 된다면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이 대표의 대권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재판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도 당연히 정말 전력을 다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또 오늘 들어왔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을 한 건데요. 따라서 이제 국선 변호사는 더 이상 변호를 하지 않게 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됩니다. 제1합동공동법률사무소의 이찬진 변호사 그리고 개인 법률사무소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가 이제 서울고법에 변호인 선임계 그리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변호를 시작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찬진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다가 그다음에 내란죄 혐의로 이제 재판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받게 되겠죠. 제1야당 대표는 지금 또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있고 제3당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참. 그리고요. 이 문제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 보면서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약간 화가 났었는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제가 왜 화났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국회도 특위를 구성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인데 여야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또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이 맡게 됩니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위인 만큼 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참사였던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하고 피해자나 유가족 지원 또 재발 방지 대책까지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특위 구성해가지고 조사하는 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이러는데 지금 아직 백서를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의 원인이 다 규명이 돼야지 백서가 완전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서 발간 시점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고 원인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발간이 되는 건데요.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첫 발자국을 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부터 제대로 해야죠.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제주항공의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을 돌아보기 위해서 백서 발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국토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사고에 대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치가 쌓였고 이를 매뉴얼로 남겨놓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인명피해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국민들을 모시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백서 발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백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인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초기 수습 과정부터 그리고 이후에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과정까지 모두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더해서 지금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유가족 지원 업무 이 부분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도 백서를 통해서 되돌아본다는 계획이고요. 역시 그 사고 원인 조사가 다 끝난 후에 이 백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유가족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케어는 이게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여기 인적 구성을 보면은요. 전직 국토부 이 고위 공무원 출신들 이런 분들도 있고 이 공무원 출신도 있고 이래요. 공무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현직 공무원들은 뭐냐면 자기는 행정적 지원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를 주목을 하냐면 이 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전직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물론 그분들이 뭐 전문성은 제가 전문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전문성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민간 분야의 전문가 합해지면 객관성까지 담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문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객관성의 이 뭐죠? 균형을 좀 맞춰주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그래서 국토부가 셀프 조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예. 앞서서 제가 사고 원인 조사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물론 미국의 NTSB도 들어온다고 하고 이야기는 있지만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바로 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고 상임위원장은 국토부의 항공정책실장, 실무 담당 조사단은 국토부 공무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받는 이유가 지금 이번 참사에 피해를 굉장히 키운 원인 중에 하나가 무안공항에 있는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 관리 책임에서 국토부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는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 참사를 조사한다. 이게 결국에는 이해충돌의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셀프 조사를 하면 이 규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유족 대표단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해외 사례까지 살펴봤을 때 일단 미국은 항공교통사고를 NTSB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모두 조사를 하는데 이 기관은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인사 예산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독립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캐나다나 핀란드 이런 곳에서도 독립적으로 사고 조사 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조위 역시도 독립시켜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그게 좀 정부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콘크리트 방위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뭐 확인해보겠다고 얼버무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 근데 이거 유족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장례를 끝내고 무안공항에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유가족분들이 정말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좀 만드실 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이 문자 좀 소개해 드릴까요? 3276님이 전화 좀 주세요. 신일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청취율 전화. 그거 아세요? 받아본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맨날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 맨날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너무 받아보고 싶어요. 그거 ARS는 아니죠, 그거. 아닐걸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진짜 상담원분이 그렇죠. 하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샘플이 3,000인가 그거 좀 넘을 텐데. 그 물론 전체 인구에 대비하면 3,000명이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아니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맞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야, 아니,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좀 그러고. 1672님 또 이런 말씀 주셨네요. 청취율 조사 기간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릴 유일한 방법.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도와주시는 게 이게 쌓여가지고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 알고 계셨다니까 저도 이제 대충 됐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밖에서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이가 먹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건지 옛날에는 청취율 조사를 얼만큼 자주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했어요? 옛날에는 6개월에 한 번 했어요. 아. 옛날에는 청취율 네. 조사 6개월에 한 번 했거든요. 이게 점점 짧아져가지고 좀 분기면으로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전 분기별로 하는 건 불만 없는데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이거든요. 참고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TV는 어떻게 하느냐? 수신기에 수신기 그게 피플 미터라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청률 조사 기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에서 3,000 가구 정도를 뽑아요.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장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례비 주는 건 없어요. 단지 선물은 줍니다. 아. 그 대신에 그러고 나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한 몇 2달, 3달 이렇게 하면 1,000명씩 그걸 바꿉니다. 시청 대상을. 모집단을. 모집단을 네. 1,000명씩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요. IPTV 있잖아요. 네. IPTV는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물론 요새는 저것도 실시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청률도.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아직까지 라디오 청취율은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뭐라 그러나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튜브. 그건 시청률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로 그렇죠.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OTT에서 많이 가져가요. 이 지상파의 프로그램들을.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것이 땡땡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OTT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청률이 얼만큼 정확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또 아니거든요. 아이고 우리 박재희 PD가 또 이것도 적어주셨네. 1월 7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요. 야 굉장히 길다. 1월 20일. 이걸 내가 20일까지 매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가끔 저한테 토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힘들어. 참. 서울 때 어디 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뉴스엠 뮤직 안 해요? 뉴스뮤직 해요. 설 마지막 날 야간. 좋죠. 이거 저주스러운 얘기 이런 거 아니죠? 아니죠. 좋은 거죠. 네. 그럼요. 설 마지막 날 야간 기억해 사회생활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설 공휴일 임시 공휴일보 지정? 아니 인재 지정하면 뭐해요? 아니 사람이 계획도 세우고 해야 하려면 좀 일찍 해줘야지. 그러게요. 진짜 한대요? 근데 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소식입니다.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왜 27일인가를 보면 지금 달력을 한번 보시면 25일, 26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예. 설 연휴가 28, 9, 30 그러니까 화, 수, 목이거든요. 월요일이 중간에 뻥 맞아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월요일을 금요일도 비어 있어요. 금요일도. 그러네요. 그거 하는 김에 다 해주지. 글쎄,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하는 김에 다 해주면 휴가가 아니라 휴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월요일을 딱 쉬면 토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일간의 휴식을 좀 보장을 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만일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지난해 10월 이후에 3개월 만에 임시 공휴일이 되는 건데 그때는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나서 입장문을 냈는데 정부가 지금 2025년 설 명절 대책 마련을 위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는 만큼 저희가 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이게 하고요. 기도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정신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그러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제정신으로 뭐 이거 지금 여유가 없어서 이거 난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지금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들까지 줄줄이 이게 몇 명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글쎄 기다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재부 또 엄청 바쁘잖아요 지금. 기재부가 경제부총리 겸 그렇죠. 기획재정부 그렇죠. 장관 겸 그렇죠. 총리 권한대행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하고 권한대행이에요. 있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네.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우리나라 단어가 등재가 된다 그러는데 달고나. 네, 달고나입니다. 달고나. 네, 그렇습니다. 그 영국의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펴내는 영어 사전에 우리 한국어 단어들이 등재가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단어들이 우리 아름다운 한국어 단어들이 사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한국어에서 나온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오른 게 2021년 9월 이후에 3년여 만인데 2021년 9월에 한 26개의 단어가 대거 포함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이때도 한번 K 한류 열풍이 한번 싹 일었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런 한류 열풍들이 불어든 것이 이 부분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포함이 됐나를 좀 살펴보면 아까 전에 교수님 얘기하신 달고나 네, 이 달고나가 어디에서 유명해진 단어인지 아시겠죠? 오징어 게임. 예, 그렇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 단어가 올랐고요. 형도 있고 형. 네, 그렇습니다. 노래방, 막내 있고요. 맥네. 네, 찌개 있고요. 이 찌개는 난 솔직히 스펠링은 찬성을 못 하겠어요. 이게 더블 J. 더블 J가 이게 이게 강한 발음이 안 나오잖아요. 격음이. 예.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네. 네, 떡볶이. 태옥볶이 이거죠. 네네네. 그리고 뭐 판소리 있고요. 뭐 지난 2021년 때는 K 드라마, 한류, 먹방, 대박 이런 단어들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대박. 대박. 그렇군요. 아니 대박을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진짜로 대박. 근데 이게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라면 이거 뭐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의 권위를 지켜온 그런 사전이잖아요. 이 사전의 역사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1884년에 처음 출판이 된 사전입니다. 영어권 사전 중에 굉장히 역사가 깊은 권위 있는 사전인 만큼 여기에 우리나라 단어들이 들어갔다는 게 이 K컬처, 한류가 얼마나 세계에 퍼져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 등재된 단어들을 보면 좀 K컬처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달고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녹인 설탕에 베이킹소다를 넣어 만든 한국 사탕 과자로 보통 노점상에서 하트, 별 등 간단한 모양이 조각된 납작한 판형으로 판매가 된다라는 설명이 맞죠. 달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좀 연상케 하죠. 그리고 막내는 왜 들어갔는지 뜻을 보면 한 가족이나 그룹에서 가장 어린 사람, K-팝 그룹에서 가장 어린 멤버 이런 설명이 적혀 있는데 아이돌 그룹 내에서 막내, 이 친구가 막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 단어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 관련 단어들이 등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해녀, 아줌마, 빙수 이런 단어들이 올라가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공기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공기도 좀 제기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네. 이 제기를 세기로 수출하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기 잘하세요? 제기나? 제기보단 공기가 낫죠. 저 공기 기가 막히는데 다음에 같이 그래요? 한번. 오, 그렇구나. 팽이치기도 있네요. 예. 그 오징어 게임 투어 보셨습니까?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얘기할까요? 아니 뭐 게임 얘기하는 건데. 그러게요. 네. 팽이. 네, 그렇죠. 그것도 있잖아요. 뭐요? 비석치기. 비석치기. 근데 비석치기는 그게 일반화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어렸을 적에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공기나 팽이나 아니면 제기만큼은 좀 이 대중화적인 측면에서
자, 3354님, 김용민 아나운서님 화이팅 하세요. 좋으시겠네요. 친구분인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9906님, 기다리고 기다려도 공이 전화 안 와요. 전화 오면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할게요. 고맙습니다. YTN의 YTN입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또 이거 승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비슷한 이름이 있거든요. 그 왜 막 신율 교수가 하는 거 그거 뭐,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래도 될 거야 아마. 아, 그래요? 되기는. 2278님 항상 출근하면 YTN 신 교수님 YTN 듣고 계시다고 하면서 신 교수님 전화 좀 주세요. 예, 제가 전화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저쪽에서 전화 줘야 되는데 교수님이 제가 한번 전화하셔도 방법이 있으면 참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70%라는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2월 4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물은 ARS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김용민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클릭 말고